오늘은 볼관자죠. 볼관. 이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쓰는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림꾀. 그러니까 림꾀하는 이게 이쪽으로 오고 이게 올라가면은 상하로 뒤집어진 건데 미러 이미지가 되는 거죠. 미러 이미지가 되는 건데 임꾀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관계가 된다. 그리고 사실 뜻도 상통하는 것이 있죠. 임한다는 거하고 본다는 거. 임한다는 거하고 본다는 거. 지난번에 저는 임꾀 강의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아주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적게 봤더군요, 사람들이. 임꾀를 보고 관계를 보셔야 이게 이렇게 맥락이 잘 통할 것 같은데, 함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함림이라는 게 이게 감림으로 감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함은 곧 감이다. 그래서 이거는 느끼면서 어느 곳에 임할 쪽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느끼면서 임한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주역절중이라고 제가 요 다음에 좀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주역절중이라고 아주 청나라 때 대표적인 주역에 대한 해설을 아주 바르게 한 것으로 유명한 대단한 책인데, 그거를 12권으로 번역을 했더군요, 학고방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주역절중을 12권으로 그걸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도 주역이라는 게 여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함림이다 이거가 느끼면서 임한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알파고 챗 GPT인가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번역을 해놓은 거 보면은 두루 임한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두루 임한다는 게 이게 다 함자니까는 두루 임한다는 게 거기에 무슨 임한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지림도 이게 내가 삼고초래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직접 가서 이르러 임한다. 이런 것도 뭐라 그러냐면 그냥 지극히 임한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이 주역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의미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주역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아니 두루 임한다 이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몰라 성령을 두루두루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근데 여기는 그런 거 해당도 안 되는 거고, 두루 임한다는 게 뭐냐고. 두루 임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극히 임한다는 게 뭐냐고. 다 이런 것들이 컨텍스트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우리나라의 이 국학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지림도 이 지림 같은 것도 이게 지혜롭게 임한다 그래지만 이 지라는 게 치자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알을 가지고서 임한다,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해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참 답답하다. 얼마나 훌륭한 작업들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은 이게 참 주역이라는 거는 이것만 딱 봐도 이 생긴 게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독립문 같이 생겼잖아. 파리의 개선문이나 독립문 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개선문 꼭대기에서 여기 서서 본다. 이게 우뚝 서선 이것은 그러니까 도가 계열의 절들은 도관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도관이라는 게 이렇게 딱 우뚝 서 있으니까 다 보인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는 거는 하여튼
이 심플한 이 음양의 요 효사 가지고 그 모양을 가지고 이 정말 이건 서리얼리스틱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그렇게 명료하게 우리가 담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대단한 건데 요거를 좀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너무 몰랐다. 이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고 이 역사 부문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 됐는데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읽히고 있다는 거. 정말 이건 연보고 이 뒤에 제 여러 연설문이고 모든 게 엄청 그 보강이 됐기 때문에 요새는 뭐 데모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역사를 바로 가르쳐주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역사를 바로 가르쳐주고 하여튼 우리 역사를 제대로 고대사로부터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고대사로 올라가기 전에 현대사는 이걸로 사실은 기본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면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현대사가가 된 셈인데 이왕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창작가 비평 봄호죠. 199호 2023년 봄호에 여기에 동학경전의 탄생이라고 그래서 이 목천에서 이 경전 사업을 경전 간행 사업을 벌린 이야기가 요번에 그 논문을 여기 실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보실만 해요. 제가 수고로 한 120매 되는 120, 30매 되는 분량이니까 참 짱짱합니다. 읽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작가 비평에 요번 봄호에 엊그저께 나왔어요. 시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보시면은 이 동학경전이라는 게 과연 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맥락을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이걸 보시면은 제 논문이 기독교 사상에도 실리고 또 창작가 비평에도 실리고 그래서 제가 좀 잘 팔리는 편입니다. 잘 팔리는 편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뭐 챗 GPT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어떤 면에서 고전적인 스칼라의 마지막 제너레이션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그 스칼라라는 사람을 찾다 보면은 별로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불란서 그 파리 제7대학의 교수인데 프랑스와 줄리앙이라고 나보다는 3살 정도 아래인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하죠. 근데 아주 대접을 받는 사람인데 프랑스를 대변하는 아주 대학자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중국학 전문이라. 그러니까는 물론 이 동방학 그 연구소부터 그 프랑스는 왜 벨리오니 뭐 이런 사람들부터 쭉 누군가 그 유명한 사람 우리 벤자민 시월트 선생이 항상 강의할 때 말하는 아주 그 대학자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내가 전공한 내 논문도 읽은 모양 같아요. 하버드에서 내 박사 논문도 마이크로필름으로 다 나갔으니까 읽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람이 경북대학에서 초축을 했는데 내가 그냥 가기는 뭐하고 한국에서 대표적인 학자 있으면 만나서 대담을 하거나 거기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밑에서 박사를 한 국민대학의 이근세라는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나는 뭐 얼마든지 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줄리앙 교수와 이건 뭐 6월 달에 좋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 반성이 많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그 별게 아닌 얘기를 가지고 개념화 해가지고 이 철학적인 하여튼 언어를 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동양을 전문으로 하는 나같이 그
텍스트로 접근하고 이 방대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서양에서의 이 동양학이라는 게 이 사람이 접근하는 식의 철학적 개념으로 접근한 사람은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은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귀한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여기도 뭐 문화적 정체성은 없다든가 탈합치라든가 디코인시던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의 way of thinking, 그런 way of thinking을 서양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지금 서양을 붕괴시킨다는 것보다 서양의 반성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사고의 습관이 지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사람이죠, 이 사람. 이런 것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레토릭을 만들어 나가고 불란서 학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불란서 학계에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한문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불란서 학계에서 뭐 좀 떠들려고 그런다면은 한문 인용을 안 하면 바보 취급당한다. 과거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하고 그냥 생구라쳤잖아. 뭐 사르트르가 왕부지를 알겠어요? 주역을 알겠어요? 근데 뭐 러셀도 마찬가지. 근데 이분은 이제 완전히 동양학 전문가로서 이 존재론적, 이 사람 유명한 대표적인 저술이, 내가 아직 구해 읽지 못했는데 지금 주문만 해놨는데, From being to living, 존재하기로부터 살기, 그런 의미지.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이 존재론적 사유,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 이래로 플라톤으로 해서 쭉 기독교를 통해서 어떻게 서구가 추구한 존재라는 거 개똥이다 이거. 인간이 삶의 문제를 다뤄야지. 삶, 그러니까 from being to living. 그게 내가 반성이 되는 게,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내 감각에서 저렇게 빈곤한 언어와 사유를 가지고 몇 마디의 그런 걸 가지고도 이 어마어마한 구라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좀 반성이 되더라고. 나도 텍스트만 쭉 따라가는 것이 진실한 이 학문의 정도라고 봤는데, 너무 이렇게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메시지를 너무 바라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래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하고 있는데, 뭐 6월 달에 이분이 오신다니까, 이분하고 같이, 뭐 기본이 같으니까, 이 사람은 뭐 서양 철학자라고 볼 수 없는, 보기 드문 서양의 그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양적인 가치관을 서양에다가 전달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모시고 와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벤트를 하자.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동양의 좀 짙은 맛을 전해드리겠다. 근데 이런 분들의 우리로서 비극적인 게, 이 사람은 우리 한국은 전혀 모르는 거야. 한국이라는 게 전혀 여기 쓴 데 보면은 한국이라는 게 자리가 없어.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애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BTS고 이런 거, 영화고 이런 덕분이라면 사실은. 예?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다 바닥을 깔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한국을 중요한데, 사실은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사마천이야말로 동북공정의 왜곡의 제1호다. 그런 얘기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러려면 또 한참 뭐 몇 년을 이 사람이 한국을 공부하고 동북공정이 뭔지. 예를 들면 이분이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정말 대단한 인물은 중국 현대사에서 등소평이다.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도 대들고 뭘 하고 그 죽을 짓을 안 하고 조용하게 도가적으로 싹 숨어서 기다리면서 세상이 바뀌어서 자기한테 돌아올 그 찬스를 역사에다 걸었다.
근데 그런 것도 그 등소평의 그 상황이라는 걸 갖다가 드골이 영국에 가서 피신하면서 세력을 키운 것과 비교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드골과 등소평의 이런 상황이 비슷하다. 뭐 그 얼마인지 얘기가 그러니까 그 서양의 그런 서양사의 문제점을 동양적인 그런 시각에서 이 노자의 무의적인 사유가 드골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바꿔나갔다. 뭐 좀 어색하긴 한데 내가 볼 적에는. 그러나 이 동서가 지금 만나고 이러는 것들이 장난이 아니라 이거죠. 그 며칠 후에는 또 영화진흥, 지금은 영진위라고 그러나, 그 영화진흥위원회인가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시나리오 작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내 강의를 좀 듣고 싶다. 내가 영화를 워낙 좋아하니까 내가 그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지금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뭐 글로리 같은 학폭을 다룬 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그 작품을 통해서 진짜 리얼하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이 요번에 이렇게 낙마가 된 무리한 임명을 했는데, 그것이 낙마된 그것도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 학폭이라는 게 뭔지 그걸 국민한테 아주 절절하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거는 예술이라는 건 정말 그 엄청난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술이라는 거는 이 강의가 나가는 날 다음 날, 그러니까 3월 1일 날, 3월 1일부터 인사동에 있는 루벤 갤러리 루벤, 거기서 김미루의 전시회가 열리는데, 김미루 작가가 지금 다룬 작품들의 소재가 마야 문명이거든요. 마야. 이 마야라는 게 그 멕시코의 이 남동쪽 전체로 해가지고 남미로 그 연결되는 온두라스니 뭐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니 이런 국가들 전체가 지금 마야 문명권이거든. 그리고 유카탄 반도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유카탄 반도라는 게 옛날에 그 거대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그 공룡이 멸절하게 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 유카탄 반도의 이 지질학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거든. 근데 이 마야 문명이라는 게 이게 엄청 재밌었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마야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줄 아는데, 돌멩이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마야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600만 정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야 문명은 그 조상들이 문명을 건설한 그 자리에서 아직까지 600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28종의 마야 말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데, 이 마야 문명이라는 것도 이게 이쪽 저 베링 해협이 연결되어 있을 때 글로에서 우리 이 동북아시아 이 고구려 고조선 계열의 문화가 북아메리카로 해서 거기까지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랑 상통하는 게 많은데, 이 마야 문명이 옥수수, 콩, 호박, 고추, 하여튼 감자, 토마토까지도 거기서 왔다는데, 풍요로운 정착 농경 문화라는 거지. 근데 재미난 거는 이 마야 문명이라는 게 이 라이팅 시스템이 발달했단 말이야. 마야 문자가 이 대단해요. 내가 그 마야 문자에 한 젊은 날에 취미를 좀 가졌었는데, 그거 하여튼 대단해요. 그게 마야 문명이라는 게 코덱스로 나무 껍질에 해가지고 쓴 것들이 남아있기도 하고, 도자기 같은데 세밀하게 이렇게 쓴 것들이 남아있는데, 20세기 중반경부터 이게 제대로 해독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본은 상형 문자인데 이게 한 500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200개 정도는 포네틱한 거예요.
발음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네틱한 거하고 이 심볼하고가 이렇게 짬뽕 돼 있거든요. 한문도 그래요.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칼렌더 시스템이 엄청 정교해요. 역법이 대단히 발달돼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BC 한 2000년부터 이게 스페인 정복으로 마지막 함락된 게 1697년이라고 그러니까 17세기 거의 끝나가는. 근데 이 마야 문명은 대단합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그 피라미드라든가 거기는 벽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미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김미루의 그림이 상당히 마야 문명의 다양한 면모를 주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전시되는 것들이. 그래서 마야 문명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유명한 얘기지만은 이 마야에서 특징이 뭐냐면 바퀴가 발견이 안 되거든. 하여튼 왜 그렇게 바퀴를 안 만들었는지 모든 게 걸어서 인력으로 해결했다는 얘기지. 미스터리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스페인 입장에서 써놓은 많은 이 정보들이 아주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야 문명은 고조선의 시각에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항상 옛날부터 있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건축이 대단하거든요. 피라미드 그 건축 양식이라든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리추얼, 종교적인 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데 김미루가 이거 참 문제가 많지. 내 딸이라고 그래도 뭐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으니까 그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어느 문명에 가든지 그 문명에 아주 특이한 그 문명에 아주 깊숙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 동화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문도선행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막을 댕기면서 한 거지만 이번에는 마야 문명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보실만 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